전세계 1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였던 야후, 한국에서의 야후 코리아 역시 한때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1위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미국의 야후도 시가총액이 140조 원에 달했다가 현재는 5조 원 수준까지 떨어지며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야후 코리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지게 된 걸까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야후 코리아에 대해 알아봅시다. 1994년 스탠퍼드 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이었던 데이비드 파일로와 대만계 미국인 제리 양, 이 두 청년이 함께 만든 서비스가 바로 야후입니다. 야후가 출범한 1990년대는 IT 관련 서비스를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야후는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고 투자 유치와 동시에 상장에 성공하자 주가는 폭등합니다. 몸집이 커진 야후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야후는 소프트뱅크와의 합작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한국 상륙 직후 대한민국 포털 1위였던 10만위를 제치고 순식간에 인터넷 포털 점유율 1위에 오릅니다. 당시 이메일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들 대부분이 야후 메일을 기준으로 설명했을 정도이고 야후 꾸러기에는 주니어 네이버에는 없던 샤오샤오, 프레시맨, 마법학교 같은 컨텐츠가 있어 초등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 야후 코리아는 점유율 80%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 인터넷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니즈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검색 결과보다 정리된 답을 원하기 시작했고 이때 네이버는 지식인을 내놓습니다. 검색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공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메일 서비스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야후 메일은 말 그대로 스팸의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메일함을 열어도 정작 중요한 메일은 없고 광고 메일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뒤늦게 스팸 필터링 기능을 도입했지만 성능은 미미했고 대부분의 스팸 메일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쳐버린 사용자들은 스팸이 적은 네이버와 한메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역시 약점이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카페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사람을 포털 안에 묶는 데 성공했지만 야후는 이런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야후 거기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를 강화했지만 이미 이용자들은 네이버와 다음에 완전히 정착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야후 코리아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외부 경쟁이 아니라 내부 구조였습니다. 당시 야후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대만을 지역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 지사의 자율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야후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시스템 대신 야후 타이완에서 개발한 범용 툴을 강제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의 빠르고 역동적인 인터넷 환경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야후 뉴스에서는 동시 접속 인원 제한 때문에 편집자들이 단체 메신저방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기사를 올리는 이상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세계 1위 포털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업무 효율은 바닥을 쳤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시간 인기 검색어의 실체였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야후의 인기 검색어는 알고리즘 기반 자동 시스템이 아니라 편집자의 수동 큐레이션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편집자가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고 수치를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간이나 휴식 시간에는 검색어 업데이트가 멈추는 일이 잦았고 포털 사이트로서의 신뢰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심지어 사옥 이전 과정에서도 대만 본사의 풍수지리 고집 때문에 멀쩡한 건물을 두고 이사해야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결국 글로벌 표준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된 본사의 강한 통제와 낙후된 인프라는 한국 사용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야 했던 야후 코리아의 손발을 묶어버린 결정적인 패착이 됩니다. 한때 80%까지 달했던 점유율은 0.25%까지 추락했고 세상이 멸망한다는 2012년 12월 세상이 아닌 야후 코리아가 멸망하며 영원히 종료됩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된 야후 코리아. 사실 야후 코리아는 DC 인사이드와의 합병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야후와 DC는 2004년부터 이미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1위 싸움에 급급했던 야후는 DC에 엄청난 트래픽이 필요했고 서버 비용이 감당 안 됐던 DC는 야후의 트래픽 수치를 넘겨주는 대신 서버와 회선을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네이버와 다음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야후는 트래픽 경쟁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서버를 빼야 했던 DC는 320억 원 규모의 인수를 통해 자체 서버를 구축하며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DC 인사이드의 대표 김유식 대장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차피 밀려나는 야후, 차라리 우리가 사버리면 어떨까? 당시 야후 코리아는 경쟁에서 밀려났지만 완전히 빈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아이러브스쿨 인수가 무산되며 본사에서 내려온 현금 650억 원이 그대로 금고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유식 대표는 증권사 대출 700억과 DC 인사이드 자본 300억을 더해 총 1000억 원의 인수를 구상합니다. 야후는 금고에 650억을 챙기고 DC는 야후를 인수하는 구조였습니다.
때마침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야후 창업자 제리 양을 우연히 마주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후 코리아 사장이었던 제임스 김을 만나 1,000억 원을 불렀고 야후 아시아 총괄 사장 로즈 자오가 최종 사인을 위해 한국에 오기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로즈 자오 사장이 입국하기 며칠 전 김유식 대표에게 한 일간지 기자가 전화를 합니다.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김유식 대표는 순진하게 발표 전까지 기사를 절대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야후 인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자마자 기사가 터집니다. 단독, 야후, DC, 사이트 통합 논의. 이 한 줄은 비밀 유지가 생명인 M&A, 인수합병판에서 치명적인 폭탄이었습니다. 야후 본사는 발칵 뒤집혔고 로즈자오의 방안은 즉각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야후 본사로부터 DC와는 접촉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김윤식 대표는 졸지에 동네 양아치 취급을 받게 됩니다. 기자의 특종 욕심이 1,600억 원 규모의 딜을 한순간에 공중분해시켜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야후 재팬이 소프트뱅크 아래에서 독립생존에 성공한 것처럼 야후의 자본력과 DC의 트래픽이 결합된 전혀 다른 포털이 네이버를 견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DC와 야후가 합쳐졌다면 한국 인터넷 생태계는 지금과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